호감과 비호감을 결정하는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할 때에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았더니 이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잘 신경 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 얼만큼 친한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친구분들 연애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지 않으세요? 화 안 났다고. 괜찮다고 아무거나 먹으러 가자고. 우리는 항상 내일 뭐 입지? 라는 질문을 하는 반면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입고 이 사람을 만날까? 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국궁장변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몸짓 읽어주는 여자의 저자 이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호감과 비호감을 나누는 바디랭귀지 몸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은 100마디의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호감형이 좋으신가요? 비호감형이 좋으신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나는 호감형이다. 나는 확실히 호감형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러면 나는 호감형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감형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사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연령대 또는 직업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인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더니 저 사람은 참 아부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점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또는 어떤 이미지들을 전달할 때에 내가 발신하는, 내가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그것이 상대방한테 갔을 때 부정적인 또는 내가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이미지와 또는 메시지와 다른 뜻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프랑스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굉장히 활동도 크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약간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표정도 이렇게 항상 웃는 표정보다는 뭔가 이렇게 화난 듯한 표정을 굉장히 많이 짓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 그 친구가 했던 행동이나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과는 살짝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죠.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그 한마디를 툭 하고 들었던 저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야기에 동의를 했을까요? 아니죠. 저도 모르게 하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표정이 저도 모르게 진심이 툭 하고 나와버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친구가 평소 때 보여주는 행동이나 또는 말투 그리고 하는 모습들이 본인이 하는 말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친구를 친절하고 나이스한 사람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공격적이고 항상 화가 있는 듯한 그런 친구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던 거였죠. 예를 들면 본인은 본인의 입으로 나는 호감형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친구를 호감보다는 비호감에 가까운 친구라고 오히려 더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미국의 UCLA 대학교의 알버트 메러비안이라는 교수가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할 때 과연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라는 것을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할 때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으세요? 제스처.
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네, 표정 좋습니다. 네, 제스처, 표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억양, 네, 목소리. 네. 알버트 메르병 교수가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할 때에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았더니 이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요소들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단어는 몇 %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30? 20? 이 실험의 결과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할 때 단어가 미치는 영향은 바로 7%라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죠? 네, 7%.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큐가 하나 생겼죠. 목소리, 억양, 리듬 몇 %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바로 38%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몇 %죠? 55%가 표정과 몸짓, 바디랭귀지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55%에 해당하는 몸짓, 그리고 38%에 해당하는 목소리, 억양, 리듬, 이것이 모두 비언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투나 억양은 우리가 준 언어라고도 하는데요. 준 언어가 비언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어떤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는 비언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죠. 네, 언어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비언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언어가 훨씬 더 중요한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보이는 7%의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7%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말의 내용, 컨텐츠의 내용, 강연의 내용은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고 개연성이 없으면서 논리 정연하지 못하지만 38%에 해당하는 저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으면서 55%에 해당하는 저의 표정과 몸짓과 바디랭귀지는 고 스티브 잡스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처럼 훌륭해요. 그럼 이게 소통이 되고 설득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차이를 보이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잘했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 정말로 우리 잘했을 때 말투를 어떻게 하세요? 잘했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시죠? 네, 우리 정말 잘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쵸, 잘한다. 야, 잘했어. 좋아, 멋져. 그런데 특히 그 엄마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 헷갈리게 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엄마들이 잘한다 이러죠. 네, 근데 여러분이 엄마가 여러분을 보고 잘한다는데 아싸 칭찬받았다 이러시는 분 계신가요? 무슨 이야기냐면 잘했어라는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들리는 방식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잘했어라는 내용을 믿을 수 있나요? 믿지 못하나요?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7%와 38% 우리가 어떤 내용을 더 믿기 시작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바디랭귀지 표정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나 여자친구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자친구 있다. 그래요? 보통 여자분들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으세요? 혼자 할 게 아니라 한 분을 앞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저의 눈을 격렬하게 피하고 계신 여기 앞에 계신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 한번 모셔볼게요.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자, 제가 어떤 것을 할 것인데 화난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병님께서 하실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하는 행동에 화가 났다라고 해서 저한테 화를 내시거나 하시지 말고 그냥 참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거예요. 보통 여자친구분들 연애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안 났다고. 죄송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잘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들은 정보와 본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신뢰한다? 네, 본 정보를 더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냥 오늘 이렇게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이렇게 멋진 분들 와 계시고 오늘 분위기 좋고 기분 좋으니까 오늘은 본 거를 믿도록 할게요. 이게 아니라 네, 우리가 뇌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프로그램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나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순간이 왔을 때 그런데 그때 들은 정보와 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들은 정보를 따라가야 돼요? 본 정보를 따라가야 돼요? 네, 우왕좌왕하다가 빠르게 행동해서 나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쳐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예 어떻게 돼요? 딱 세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정보가 다르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뭐가 맞다? 본 정보가 맞다. 그러니까 본 정보가 맞다라고 무조건 믿고 빠르게 1분 1초라도 빠르게 행동해서 너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라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인 거죠. 언제냐면 어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나보다 권위자라고 느껴지는 경우에 내가 본 정보가 맞다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자가 하는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따라가면서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하면서 나의 뇌에서 계속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는 당신과 만나는 게 반갑습니다. 또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요. 또는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또는 저는 이러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들리는 정보와 보이는 정보를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과 만나는 게 반갑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어떤 바디랭귀지를 알고 있어야 할까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입니다. 친구를 만드는 거리, 그리고 적을 만드는 거리.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관이 7층, 8층, 9층에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혀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만원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죠. 자, 그럼 거기서 다 뭐 하고 있죠? 그렇죠. 다 핸드폰 보고 있고 다 뭐 보고 있어요? 숫자 보고 있죠. 바로 사람의 얼굴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을 하죠. 뭐냐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 그리고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가 허용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에드워드 홀의 근접학이라고도 하고 이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누군가가 더 가까이 오거나 또는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그 사람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허용하는 거리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거리는 친밀한 거리예요. 자, 나에서 15cm에서 한 팔 정도, 45cm 정도의 거리. 자, 그러니까 이 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언제든지 육체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나를 때릴 수도 있고 나를 잡을 수도 있어요. 나를 밀고 당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때야 돼요? 그렇죠. 친한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가족들, 친한 친구들, 그리고 연인들, 그리고 애완동물들. 그렇죠. 나랑 가장 가까운 사이까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체적 접촉을 허락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친한 사람들보다 조금 가깝긴 하지만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먼 거리, 뭐죠? 우리가 사적인 거리라고 합니다. 45cm에서 1.2m까지의 거리예요. 자, 이 사적인 거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동료, 네, 직장 상사. 사회적으로 관계가 좀 있지만 굳이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사람들, 또는 옆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불편한 사람들. 네, 그래서 어떤 파티의 자리를 가더라도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 얼만큼 친한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거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뭘까요? 사회적 거리라는 겁니다. 1.2m에서 3.6m. 이 공간, 이 정도의 거리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을 주고받거나, 네, 택배를 받거나 어떤 것을 주고받는 사람들. 그렇지만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더 넓은 거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적인 거리 3.6m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거리.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친밀한 거리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아니면 긴장을 하기 시작할까요?
네, 긴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공간을 침범하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친밀한 거리, 사회적 거리가 있지만 어떤 사람의 친밀한 거리는 46cm가 아니라 더 협소하기도 해요. 더 짧기도 해요. 20cm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45cm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어디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우리가 자랄 때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 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은편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거나 앞에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을 때 난 어떻게 갈까요?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몸을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고 자꾸 발을 앞으로 당기게 돼요. 이 거리를 좁혀서 지금 그만큼의 관계가 더욱 짧아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 서 있던 사람이 이게 불편해요, 아직.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몸을 뒤로, 상체를 뒤로 제끼거나 아니면 그것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선을 바깥쪽으로 빼거나 다른 쪽으로 돌리는 듯한 행동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바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몸으로 해주는 이야기는 잘 듣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사람들한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과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친구입니다. 나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싶다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의 공간인지를 인지하시고 그 공간을 존중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통해 앞으로 다가가고 싶지만 상대방의 몸을 뒤로 밀었다라고 하면 나도 빼었던 발을 살짝 뒤로 밀어주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공간을 제공해 주시고, 네. 그 후에 상대방이 조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신호는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나와 조금 친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으시겠죠. 그러면 그때 나도 다시 몸을 살짝 앞으로 다가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상대방이 입으로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몸으로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호감이 비호감으로 내가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가 적이 되고 싶어요 또는 다른 메시지로 전달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난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와 정말 비슷하게 느낄 때, 정말 같다고 느낄 때, 공감한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굉장히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행동, 표정,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손 모양 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따라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또 따라하시죠. 뭐야? 어머머머. 이게 웬일이야? 이게 같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나누는데 게 쉽지 안 하는데 이거. 우리에게는 거울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지을 때 또는 동작을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상대방과 친할 때, 상대방이 마음에 들 때,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을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인상 깊을 때, 좋아할 때, 집중되어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의 행동을 또는 표정을 따라하기도 하고 상대방도 그렇다면 반대로 내 행동과 표정을 따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호감과 비호감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표정 중에 하나 어떤 표정이 있을까요? 미소죠. 네, 미소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미소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미소를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미소가 진짜 그 미소일까요? 진짜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미소일까요? 나는 이런 모습의 미소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도 과연 똑같이 보일까요? 우선 우리가 진짜로 행복했을 때 웃는 미소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짓는 미소도 있어요. 굳이 진짜 미소, 가짜 미소를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자, 왼쪽과 오른쪽 사진 중에 어떤 게 진짜 미소인가요? 네,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눈이 함께 웃는다는 것이죠. 사진에서 입을 가려보면 진짜 미소는 눈만 보아도 아, 웃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죠. 자, 그런데 가짜 미소는 어때요? 자, 웃지 않는다는 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진짜 미소나 가짜 미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미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인간이라는 종족이 정말 행복한 일이 있었을 때만 미소 짓고 웃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고 불행했을까요? 네. 우리가 먼저 미소 지을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바디랭귀지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감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나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거울세포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웃는다라는 거, 내가 먼저 웃는 것으로 시작해야 상대방도 나를 보고 웃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이 다 막 쟤 뭐지? 약간 이렇게 저를 째려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를 째려보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막 혼자 환하게 웃으면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네. 저도 같이 째려보는 게 더 맞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같이 째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행동이나 바디랭귀지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보고 먼저 그쵸, 웃음을 짓는 것이죠. 제가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절대 웃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웃음을 짓고 상대방의 거울세포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내가 누군가의 얼굴에서 보기 싫은 표정을 본다면 그 표정은 아마 어쩌면 내 표정에서 먼저 시작됐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보고 싶은 표정을 내가 먼저 지음으로 해서 상대방의 거울세포가 반응할 때까지, 비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호감, 비호감을 나눌 수 있는 행동들 그리고 좋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바디랭귀지나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알려주신다면 어떤 거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럼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고개 끄덕이기입니다. 네.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을 했죠? 우리가 절을 하는, 몸을 숙여서 절을 하는 행동이 간략화된 방법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반대로 고개를 젓는 건 어떻게 해요? 엄마의 젖을 물고 먹다가 더 이상 먹지 않겠어요 라는 행동이 발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만으로도 해서 굉장히 강력한 소통의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가요? 다시 앞으로 한번 제가 초대를 해볼까요?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그 질문을 드리면 한 3가지 정도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진짜로 했던 거 아니어도 괜찮고요. 뭐 저녁 먹고 영화 보고 친구 만나서 뭐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연극 보고 전시회 가고 그리고 데이트했습니다.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똑같은 질문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이번에 뭐 할까요? 그렇죠. 적어볼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연극 보고 전시회 보고 데이트 했습니다. 제가 똑같이 앞서 곡을 이렇게 저으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예. 말을 하시는 게 더 쉬우시던가요? 더 어려우시던가요?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고개를 이렇게 흔드니까 내가 뭔가 잘못 말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공감이라는 것이 끊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고개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를 어떻게 경청하고 있는지, 상대가 어떻게 공감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휴가 나가고 하시면 마음껏 이렇게 치장을 하고 멋지게 옷을 입으시죠, 그렇죠? 네, 헤어를 만드시기도 하고 또 무슨 액세서리를 하기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떤 스타일의 옷이 잘 어울려, 또는 나는 어떠한 색깔의 옷이 잘 어울려, 또는 나는 어떤 색깔은 잘 어울리지 않아, 어떤 스타일은 나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품, 성품,
또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거나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감해주거나 배려해주거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멋진 옷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집중도 안 해주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래요. 그러면 그 멋진 옷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누군가는 굉장히 검소하게 입고 오셨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세상 자기 이야기처럼 들어져요. 네, 막 배려가 막 넘쳐요. 너무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가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막 나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옷,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나의 옷, 스타일, 색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품이나 태도, 인성을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의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태도, 표정, 바디랭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일 뭐 입지라는 질문을 하는 반면 나는 과연 이번 이 자리에서 어떠한 표정을 입고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입고 이 사람을 만날까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언어적인 내용과 비언어적인 내용을 일치시켜서 여러분들이 무한히 가지고 계신 배려, 진심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한테 여과 없이 그리고 능력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만들려면 어떤 비밀 병기가 숨겨져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세계적 지도자, 설득력이 높다, 말을 잘한다, 연설을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바로 시선은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썸 타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내가 카리스마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만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